네, 9시 5분이 되었으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 오늘은 카메라 및 이미지에 관해서 피놀 카메라 모델의 이용희 님이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왜곡 보정에 대해서 사지원 님이 발표를 이어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피놀 카메라 모델의 이용희 님 바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피놀 카메라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3차원 강체의 3차원 공간상에서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움직임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3차원 공간상에 있는 한 점 또는 오브젝트들이 카메라 영상으로 촬영했을 때 그 카메라 영상에 담기는 그 과정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베이스드 비주얼 슬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로봇이 외부 세계를 관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카메라 영상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리얼 월드에 있는 그 물체들의 색상과 밝기에 대한 정보를 픽셀 단위로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3차원 세계에서 어떤 물체에 의해서 빛이 반사되거나 또는 그 물체 자체가 빛을 방출할 경우에 이 빛이 렌즈를 통해서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로 투사되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이미지 센서의 포토 다이오들과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 빛의 세기와 위치가 이제 디지털 정보로 변환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들이 이제 생성되게 되는 것인데요. 비주얼 슬램을 위해서는 이렇게 3디멘셔널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한 점이 그 이미지 플랜에 있는 한 픽셀로 투사되는 과정에 대한 대학적 모델을 알고 있어야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실제로 로봇의 위치, 또 카메라의 위치도 알 수 있게 되고, 또 반대로 그것들을 바탕으로 매핑을 통해서 이제 지도를 생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델은 그 3차원 공간상의 한 점이 그 2차원 카메라의 이미지 플랜에 투사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먼저 그 이 전체적인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저희가 3차원 공간상의 한 점 P를 월드 코디네이트 상의 좌표 PW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코디네이트는 기본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제 PW를 정의한 다음에 이 PW를 카메라 코디네이트에서 바라봤을 때의 좌표인 PC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때 사용되는 것들이 월드 코디네이트와 그 다음에 카메라 코디네이트 사이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나타내는 익스트린식 파라미터입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월드 코디네이트와 이 카메라 코디네이트 사이의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를 한 번만 결정해주면 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카메라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이나 또 슬램 문제에서도 카메라 자체가 또 로봇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는 계속 이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지난 시간에 3차원 그 강체 모델의 회전과 이동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RT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월드 코디네이트 상에서 PW를 이제 결국 같은 점이긴 한데, 카메라 코디네이트에서의 어떤 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월드 코디네이트와 카메라 코디네이트 사이의 3차원 공간상의 변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이제 RT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카메라 코디네이트에서 정의된 PC를 이제 이미지 영상에 투영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영상에 투영을 하게 되면은 3차원이었던 점이 그 영상 플랜에서의 2차원 좌표로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렌즈 왜곡이 있을 경우에 제 다음 발표하시는 분께서는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렌즈 왜곡에 의한
어떤 그 고정된 PC의 좌표를 계산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인 인트리직 파라미터인 K를 이용해서 이 영상 평면에 있는 영상 평면으로 정의된 PC를 이제 픽셀 좌표계로 이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월드 코디네이트 상에 있는 3차원 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미지 영상 내에서의 어떤 UV 위치에서의 한 픽셀로 이제 하는 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도 특히 이 내부 파라미터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단계들을 도식화해서 표현을 하면, 먼저 이 어떤 고정된 월드 코디네이트 상에서 3차원 공간상의 한 점이 지금 이제 XW, YW, GW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카메라 좌표계에서 바라본 지점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월드 코디네이트와 그다음에 카메라 코디네이트 사이의 변환 관계를 나타내는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로서 월드 코디네이트 좌표계를 카메라 코디네이트 상에서 이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된 카메라 코디네이트에서의 좌표계를 카메라의 이미지 플랜으로 투영시키면서 이때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그 픽셀 코디네이트로 변환해 줌으로써 저희가 볼 수 있는 픽셀 좌표계에서의 어떤 인텐시티 툴로 이 3차원 공간상의 한 점이 맵핑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트린식 파라미터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지를 피놀 카메라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피놀 카메라 모델은 카메라 모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이제 가장 단순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한 점을 통해서 입사되는 빛이 이제 상을 맺힐 경우에 발생하는 어떤 그 이미지 플랜과 또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수학적인 관계로 모델링한 것들이 피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피놀 카메라는 뭐 렌즈도 사용하지 않고 또 이 점이 아주 작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썸션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세계에서 이제 그 동작하는 카메라의 어떤 모든 물리적인 현상을 완벽하게 모델링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피놀 카메라로 모델링했을 때 대부분의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어떤 현상이 이제 2차원 이미지 플랜으로 매핑되는 과정을 굉장히 잘 또 간편하게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피놀 카메라에서는 그 3차원 점이 이미지 플랜으로 프로젝션 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단은 월드 좌표계에서 카메라 좌표계인 PC로는 먼저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들이 실제 그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포토다이오드가 박혀 있는 이미지 센서로 매핑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은 어떤 도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점이 조금 전 그림에서 보신 이제 이 핀 홀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점에서 나온 레이가 이 핀 홀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 플랜에 맺히게 되는 관계인데 여기서 보시면 그 이 초점을 기준으로 이쪽이 카메라 앞방향을 지침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 이 P 점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이 초점부터 실제 카메라의 물리적 이미지 플랜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초점 거리 사이의 비율이 결국은 그 실제 세계에 있는 이 점에 대한 X축 또는 Y축 좌표에 대한 값과 그다음에 이미지 플랜에서의 이 초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기준으로 X축으로 이동한 거리 또는 Y축으로 이동한 거리와 실제로 이제 이 비율이 같다라는 이런 삼각 대칭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결국 실제 이 공간상의 XC, YC, GC가 이 피놀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 플랜에 투사가 되게 되면 이미지 플랜 상의 어떤 위치에 이 인텐시티가 맺힐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XC가 이 핀 홀을 통해서 이미지 플랜에 맺힐 때 결국 그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은 XC와 그 다음에 GC 그리고 그
그다음에 초점거리인 F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고 Y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를 통해서 3차원상의 한 점이 2D 이미지상에 맺히는 수학적인 기하학적인 관계를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초점거리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물리적 이미지 평면, 이미징 센서가 있는 이 평면과 그다음에 이 초점 간의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들을 조금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있는 것들은 아닌데 노멀라이즈드 이미지 플레이라고 해서 이 초점거리가 1인 경우를 사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수학적 모델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듭니다. 근데 앞서 이제 보여드린 것은 실제로 3차원 공간상에 있는 한 점이 이미지 플랜에 맺히는 그 기하학적 관계인데 실제로 이미지 센서는 이렇게 센서에서 감지한 빛을 그냥 바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디지털 이미지의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좀 전에 보신 그림에서는 그 평면의 중심점에 그 센터 포인트 원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X축, 그 다음에 아래쪽을 Y축으로 이렇게 놨었는데 저희가 보통 이미지를 보는 것은 이미지는 보통 왼쪽 상단이 원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X축, 여기서는 이제 U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쪽이 Y축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미지가 정의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변환하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지 센서에 맺힌 그 값들을 좌표계를 다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디지털 이미지에서의 좌표계, UV 좌표계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그 중점 간의 트랜슬레이션과 그다음에 이제 원점 이동과 그다음에 줌 이동에 의한 스케일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이제 다음과 같이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좀 전에 그 이미지 센서에 맺힌 X 프라임 값이 그 알파만큼 스케일링 되고 그다음에 CX만큼 중점 이동이 되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이 X 프라임을 아까 3차원 공간상의 점으로 이제 다시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fx는 아까 저희가 알고 있었던 초점 거리에다가 이 x축으로 스케일링한 값인 알파를 곱한 값으로 나타내고 반대로 fy는 그 y축으로 스케일링한 값인 베타 값과 그 다음에 초점 거리 f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원래 f는 그 미터법 단위인데요. 그래서 뭐 미터 단위로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베타 단위가 뭐 미터당 픽셀 뭐 이런 단위로 나타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카메라 인트린직에 나타내는 fx는 픽셀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들을 쭉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하게 되면 아까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고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카메라의 인트린직 파라미터 그래서 두 개의 그 포컬 랭스와 그 다음에 프린시플 포인트를 갖고 있는 이런 인트린직 파라미터 형태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트린직 파라미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fx랑 fy는 이제 초점거리인데 렌즈의 중심과 그 다음에 실제 물리적인 이미지 센서와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픽셀 단위로 표현이 됩니다. 이 픽셀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미지 센서의 한 셀의 크기랑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미지 센서가 가로의 크기랑 그다음에 세로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그 초점거리라고 처음에 표현했던 그 f 값 자체는 x축과 y축에 상관없이 이 렌즈 중심과 이미지 센서 사이 거리이기 때문에 고정이 되지만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센서의 셀 크기에 대응하는 그 단위를 넣게 되면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fx랑 fy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에서 이제 현대의 카메라들은 대부분 이 이미지 센서의 가로 간격과 세로 간격의 그 셀 비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fx가 그냥 거의 fx랑 뭐 fy랑 거의 값이 같다라고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해보셔도 fx랑 fy가 거의 비슷한 값을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픽셀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결국은 이미지 셀의 크기에 이제
이미지 셀 크기 하나로 나타내는 어떤 픽셀의 단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미지 해상도가 달라지면 그 하나의 셀에 대응되는 픽셀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초점거리도 이미지 해상도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지 해상도를 저희가 2분의 1로 줄였다. 그러면 이 인트린직 파라미터에서의 fx, fy가 이제 2분의 1로 같이 줄어들고 또 마찬가지로 cx, cy도 결국은 트랜스레이션을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그 거리값이 2분의 1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x, cy는 프린시플 포인트인데 이거는 그 이미지 센서 자체의 중점이 아니라 그 카메라 렌즈의 중심, 저희가 아까 피놀이라고 봤던 그 지점에서 이미지 센서에 내린 수선의 발이 닿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카메라가 완벽하게 그 렌즈의 중심과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의 중심이 항상 같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그 오차가 있어서 영상의 중심점과는 다른 값을 가진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큐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센서가 그 실제 기울어져 있는 형태에서 이 세타 값을 나타내는데 Y축이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것도 최근에는 거의 이런 이제 공정성의 실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대칭 개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슬라이드나 저희 교재에서는 이 값이 그냥 제로로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다른 블로그를 참조하면서 아래에 링크에 있는 블로그를 참조하면서 이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제 월드 코디네이트 상에서의 정의된 한 점을 이제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가져온 다음에 이 3차원 공간상에 있는 한 점이 영상의 이미지 영상에서의 어떤 픽셀과 대응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피놀 카메라 모델을 사용했었고 그다음에 이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 일어난 결과를 수학적으로 계량학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한 것들을 인트린직 파라미터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 피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렌즈에 의한 왜곡이 고려되지 않았는데 렌즈 왜곡에 대한 내용은 아마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팩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아까 해상도가 달라지면 그 포컬 렌스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혹시 이미지의 줌인과 줌아웃의 경우에도 초점 거리가 달라져야 하나요? 줌인과 줌아웃에도 초점거리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줌인, 줌아웃 하면은 물리적으로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네네. 이미지 플랜이랑 그다음에 이 초점 간의 여기서 초점거리라고 미터 단위로 표현되는 이 초점거리가 실제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카메라 줌인, 줌아웃이 되면은 초점거리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렇죠.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미지 해상도가 2분의 1로 줄어들면 초점거리도 2분의 1로 줄어든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달라지는 거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터 단위에 있는 그 초점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픽셀 단위에 있는 초점거리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가? 이미지 해상도가 달랐을 때? 그러니까, 예, 이미지 해상도에서 초점거리가 실제 초점거리가 뭐 이미지 해상도가 바뀐다고 실제 거리가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픽셀 단위로 계산한 초점거리라면은 바뀌겠지만 실제 미터 단위 초점거리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까 발표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이미지 해상도가 달라졌을 때 예를 들어서 원래 셀 하나가 한 픽셀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뭐 이미지 해상도를 2분의 1로 줄이면 셀 4개가 이제 한 픽셀을 담당하게 되면서 그 비율이 달라지면서 이제 이 값이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동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것들은 실제로 카메라 렌즈의 어떤 줌인, 줌아웃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렌즈가 움직이든지, 그러니까 결국 이 초점이 움직이든지 아니면 그 피지컬 이미지 플랜이 CCD가 움직이지는 않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그게 움직이면서 물리적으로 이 초점과 렌즈와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이미지 플랜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아마 이 F 값이 바뀌게 돼서
이 알파와 베타가 변하지 않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fx와 fy는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동원님의 질문에서는 이 물리적인 초점거리가 실제로 바뀌는 거고, 제가 그 이미지 해상도가 변할 때 바뀌는 것은 물리적인 초점거리는 변하지는 않지만 결국 이 픽셀의 한 셀이 한 셀이 담당하는 픽셀의 그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fx랑 fy 값이 달라진다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 네, 그 컴퓨터 비전에서 이 피놀 카메라 모델은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한데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사지원 님이 외국 보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 마우스 포인터도 지금 잘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앞서 발표해 주신 그 카메라 모델에 이어서 실제로 이제 영상에서 맺히는 그런 왜곡이 이제 고려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곡 보정과 앞서 설명해 주신 카메라 모델 그리고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에 관한 내용은 영상 처리랑 그리고 영상을 활용한 어떤 다른 응용 기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의 왜곡은 카메라로 획득하는 영상으로부터 현실 세계를 다시 추정을 해내는 문제에서 심각한 오차를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실제로는 이 건물이 이 직선 형태로 존재하게 되지만 영상에서 획득하는 이미지는 이처럼 이렇게 둥그스름한 모습을 갖는 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서 오차 수준으로 바로 직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 앞선 이제 카메라 모델과 이 디스토션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내용과 이미지 투영, 이미지 프로젝션에 대한 내용이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왜곡이 정확히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내려갈 텐데요. 앞서 설명해 주신 현실 세계의 3차원 정보를 이미지 2차원 평면으로 투영하는 과정에서 렌즈의 형상이 이미지 플레인에 빛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여 이 수차라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의 왜곡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이 왜곡이라고 말을 하는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렌즈계 왜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미지 플레인의 가장자리에 있는 직선이 앞서 설명을 해주신 요거는 이제 뒤에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쉽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원근 왜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카메라는 정상적으로 한 지점에 잘 위치하여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피사체의 형상에 따라서 원근감이 좀 손실되는 그러한 왜곡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근 왜곡은 이 피사체의 형상과 위치를 물리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왜곡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카메라로 이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이 카메라를 얼굴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찍는 거랑 이 다리 높이에서 얼굴을 바라보고 찍는 경우에 좀 생김새가 다른 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렌즈계 왜곡은 다시 방사 왜곡과 접선 왜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사 왜곡은 카메라에 사용된 실제 렌즈의 형상과 굴곡률 그리고 표면 이러한 렌즈에 의한 오차를 얘기를 하고요. 접선 왜곡은 이미지 센서와 렌즈의 수평 또는 수직 관계가 잘 맞지 않았을 때 생기는 왜곡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렌즈의 왜곡
그리고 이미지의 왜곡을 얘기할 때 항상 노멀라이즈드 이미지 플레인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같은 카메라 모델이어도 조금씩 내부 파라미터의 값들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초점이라고 하죠. 포커싱을 어떤 설정 값으로 잡으냐에 따라서 초점 거리가 달라지기도 하고 실제로 같은 카메라 공정에서 제작이 되어도 뭐 이미지의 주점이 잘 맞지 않는다던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노멀라이즈드 이미지 플레인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 왜곡과 접선 왜곡에 대해서 간단한 형태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방사 왜곡은 아래 그림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진한 색으로 표현된 네모가 원래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정상적인 이미지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렌즈계 왜곡을 통해서 취득되는 사진이 조금 다른 형태로 지금처럼 이거는 바늘꽂이형 왜곡이라고 하는데 이 바늘꽂이를 보면은 이 중간에 중심을 기준으로 이 이미지가 압축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술통형 왜곡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과 반대로 이 이미지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왜곡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접선 왜곡은 이거는 이제 한 예를 갖고 온 건데요. 이 이미지 플레인에 그 수직이 딱 맞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 카메라 모델이 이미지 플레인에 약간 휘어졌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은 좀 더 짧은 형태가 될 것이고 위쪽은 조금 더 긴 형태가 저런 표현이 되는 것을 접선 왜곡이라고 합니다. 방사 왜곡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정의를 조금 더 깊게 내려다 보면은 실제 현실 세계에 있는 오브젝트 P1의 점이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직선으로 렌즈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직선의 형태가 그대로 이미지 플레인에 들어오는 것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 렌즈의 형상 때문에 저런 빨간색으로 생기는 약간 굴절이 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이 렌즈의 굴절률이 만약에 A1이라고 할 때 이 뒤에 있는 P1A가 우리가 기대하는 이미지 플레인에 맺히는 점인데 이 A1으로 인해 DR1만큼 왜곡이 발생하여 결국 P1D의 이미지 플레인에 셀이 맺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F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점거리인데요. 이거는 가로축 그리고 세로축 fx와 fy에 동일하게 굴곡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접선 왜곡인데요. 접선 왜곡은 이 렌즈와 이미지 플레인에 이처럼 수평이 맞지 않고 약간 기울어진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처럼 이미지 플레인이 약간 기울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지 플레인은 똑바로 서 있는데 렌즈가 기울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 카메라를 이제 제조하는 과정에서 똑바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이미지 플레인이 렌즈와 그러니까 알파만큼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DR에 있어야 되는 점이 DR1에 맺히게 되면서 이 기울기를 통해서 그 기울기만큼의 X와 Y가 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곡 모델은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로 표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 XND와 YND는 노멀라이즈드 이미지 플레인에서 왜곡이 있는 각각의 픽셀의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그림처럼 빨간색으로 표현된 항은 방사 왜곡 모델을 나타내고 파란색으로 표현된 항은 접선 왜곡 모델을 나타냅니다. 앞선 발표하신 내용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왜곡이 있는 모델을 고려를 했을 때 이미지 플레인에 투영되는 X와 Y에 대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노멀라이즈 이미지 플레인에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왜곡 계수 모델을 이제 그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야지만 그 우리가 왜곡을 이제 보정을 한다던가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왜곡 모델 개수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의 결과로 같이 함께 추정이 됩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가 사전에 정의한 그 알고 있는 크기와 패턴을 갖는 피사체를 이미지를 여러 장을 찍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캘리브레이션 보드 또는 체커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지가 N장에 있을 때 그 N장에 해당하는 M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미지에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찍혀 있는 픽셀의 XY 위치가 앞서 정의한 그런 카메라 모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입력을 받는 수정된 픽셀 위치를 미니마이즈하는 관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곡 보정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아래 보시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왜곡된 이미지의 프로젝션 이미지가 우리가 취득이 된 거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보정된 가짜 이미지 플레인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계산한 카메라 파라미터를 역으로 적용하여서 노멀라이즈드 이미지 플레인 좌표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좌표 변환은 앞서 여기서 나와 있는 녹색 항에 대해 이제 역행렬을 반대로 왼쪽에 곱해주면은 XND, YND 그리고 1은 이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의 역행렬 곱하기 프로젝션된 XY 포인트 픽셀 위치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노멀라이즈드 이미지 좌표로 변환이 되면은 왜곡 모델을 적용해서 왜곡된 좌표로 다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왜곡된 좌표 모델은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이 ND의 그리고 XND와 YND에 대한 위치를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노멀라이즈된 디스토션 이미지가 있게 되니까 이거를 다시 카메라 파라미터, 내부 파라미터를 적용하여서 프로젝션 이미지 좌표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션 이미지 플레인의 좌표 값을 이 보정된 이미지 좌표 값으로 이 픽셀 값을 대응을 하게 되는 수순이 왜곡 보정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곡 보정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왜곡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최근에 나오는 고급 그런 모델에 또는 스마트폰에서 그런 왜곡이 많이 발생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ISP라고 이제 카메라 CCD에 이제 맺히는 이미지 플레인을 내부적으로 전처리하는 그런 프로세서가 따로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왜곡 보정을 해서 결과물로 뽑아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곡 보정을 하는 방법이 이것처럼 수학적 모델로 왜곡 보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 왜곡 보정의 원인인 이 렌즈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최대한 잘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렌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분들 질문이 있으신가요? 좋은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왜곡된 이제 왜곡된 이미지를 실제로 저희가 얻었을 때 그것을 인트린직의 역행렬을 곱해서 노멀라이즈드 이미지 좌표로 다시 변환하고, 또 그것들을 아까 이제 왜곡된 픽셀의 좌표를 구하는 수식으로 다시 이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놓친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한 번 정도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게 펜이 잠시만요. 네.
펜이 없어서 그냥 다시 설명을 천천히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그 카메라로 어떠한 사진을 찍었을 때 왜곡이 있는 사진을 획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왜곡된 그런 사진에 내가 10,10에 해당하는 픽셀 위치를 네. 만약에 보정된 이미지에 과연 어떠한 픽셀 좌표로 대응을 하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냐면 네. 이 왜곡된 이미지랑 동일한 해상도를 갖는 이제 가짜 이미지 플레인을 하나 이제 그냥 가상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상으로 생성된 이미지 플레인을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제 역행렬을 곱해서 노멀라이즈 이미지 좌표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앞서 그 얘기한 것과 같이 이 녹색 항에 대해서 역행렬을 다시 이 왼쪽에 곱해주는 건데요. 이거를 이 녹색 항이 이 왼쪽으로 네. 흘러가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이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물론 네. 역행렬이고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 XND와 YND의 값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왜곡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 아니라 U가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 왜곡이 보정된 가상의 이미지 플레인에 대해서 그 역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 YNU와 그 네. XNU를 이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식이 이 위에 있는 요 부분에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 다음과 같은 왜곡 모델을 통해서 실제로 노멀라이즈 이미지 플레인에 왜곡이 들어간 픽셀 위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또 이 식을 그대로 불러와서 네. 여기서는 이제 다시 XND와 YND 그리고 카메라 파라미터는 미리 알고 있으니까 프로젝션된 그 이미지 좌표를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왜곡된 이미지의 좌표값을 그러니까 그 좌표값에 해당하는 픽셀 값을 보정된 가상의 이미지 플레인에 그대로 옮겨주는 작업으로 왜곡을 이제 보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수학적으로 조금 더 좀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이제 봐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왜곡된 형태에서 찍힌 거니까, 그것에 좌표까지 접근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왜곡이 보정됐다고 가정하고 만든 그 가상의 이미지 플레이에다가 그냥 매핑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왜곡이 보정됐다고 가정하는 그 가상의 이미지는 어떻게 얻나요? 그러니까 가상의 이미지를 이제 얻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제 이 픽셀의 그 이미지의 좌표값 계산을 결국 수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왜곡된 이미지가 이제 800바이 400바이 3이라고 하면은 보정된 이미지도 이 똑같은 이 쉐입을 갖는 가상의 이미지를 이제 만들게 되면 네. 결국 이 값들에 대한 이 실제 그 픽셀 값들은 전부 다 0이던가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고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두 이제 좌표값에 해당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 똑같이 이제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왜곡된 이미지의 그 픽셀 값들은 모르지만 이 픽셀 값에 해당하는 좌표 값을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얻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음, 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아, 네, 일단 저도 한번 찾아봐서 그 전체적인 플로우는 알겠는데 그런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와닿지 않아서 일단 제가 한번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요거 그 질문 들어온 거 이제 저도 한번 찾아봐서 다시 공부해서 추가로 공유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잠깐 여쭤봤던 이유가 궁금했던 게 사실 예, 수학적인 모델을 다 좌표 간에, 그러니까 왜곡 전과 왜곡 후의 좌표 간에 이제 이미지 픽셀의 위치를 저희가 어쨌든 수학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인트린직을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럼 예, 왜 거꾸로 하는 게 인지를 궁금해가지고 사실 여쭤봤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왜곡된 이미지 저희가 얻은 거에서 거꾸로 이 픽셀이, 그러니까 현재 왜곡된 이미지에서의 이 픽셀이 고정된 이미지에 어떤 픽셀로 매핑될 것이냐를 계산하게 되면은 그 아까 이제 중간에 그 왜곡을 결국 모델링하는 그 수식에서 이제 폴리노미얼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픽셀 좌표계에서의 정수 형태가 아니라 어떤 플로팅 형태로 나와서 결국 최종적으로 계산된 값이 어떤 뭐 10, 10 이런 식이 아니라 뭐 11, 10.1, 뭐 12.2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 때문에 거꾸로 오히려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해당하는 픽셀 위치로부터 거꾸로 그것에 대응되는 왜곡된 이미지에서의 픽셀 좌표를 계산을 하고 아마 그 근처의 값들을 뭐 인터폴레이션을 하거나 이렇게 불러오는 식으로 값을 가져오지 않을까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리 좀 알고 계신 정보나 이런 것. 지금 소리를 이제 제가 잘 이렇게 제가 들은 데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내용이 네, 말씀하세요. 예, 저도 요거를 이제 그 공부를 했을 때 네,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역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이 모델에 대해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실수 형태의 플로팅, 그러니까 실수 형태의 좌표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 10.4에 해당하는 그 셀의 좌표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 네, 네, 10.4를 과연 10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11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네, 좌표는 정수 형태인데 그 계산을 통해서 나온 거는 실수 형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역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동일한 그 룰을 가지고 그 실수 형태를 정수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그 약간 비어있는 공간들이. 비어 있는 부분이 없이 이제 왜곡이 이제 보정이 가능한 형태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렇게 코리스폰던스 구한 다음에 이제 채울 때 뭐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든지 그런 기법을 실제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도 그 비누 부분이 분명히 생겨요. 왜냐하면 이 왜곡 보정이라는 것도 뭐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보정하는 기법들도 실제로 논문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왜곡 보정된 이미지에서 반대로 그 왜곡된 이미지의 어떤 좌표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예. 10.1이라고 나오면은 왜곡된 이미지에 뭐 10.1이면 10에 가까우니까 10에 있는 픽셀을 그냥 갖고 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중간에 비는 거는 뭐 안 생길 것 같고요. 근데 그 가장자리 부분에 가면은 이제 좀 비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예, 원래대로라면은 지금 이 그림처럼 요 빨간색과 이제 이 왜곡된 이 오목한 부분에 있는 가장자리가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매핑이 주로 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그 픽셀 값 위치가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을 하고자 조금 다른 형태로 보관을 하는 방법이 이 빨간색, 그러니까 이 빨간색을
이런 식으로 그 왜곡을 보정하는 방법이 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가장자리에 있는 픽셀 값들은 좀 사라지게 되는 형태라서 요거는 그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왜곡을 보정할 것이냐에 따른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오늘 사지원님 발표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발음도 좋으시고 발표가 아주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두 분 오늘 모두 잘해주셔서 마치 이제 쪽집게 강의를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또 양안 카메라 모델 그리고 RGBD 카메라 모델 마지막으로 이미지 표현에 대해서 각각 김하영, 주동욱, 장형기 님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